자, 이제 우리 태구 소지진무 중에서 이제 태구 소까지 다뤘어요. 이제 첫 번째 이제 고 때는 백제 전성기, 소 때는 이제 고구려 전성기. 고구려 전성기. 그리고 이제 6세기 이제 신라 전성기로 이제 들어갑니다. 5세기 때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광개토대왕 때 그리고 장수왕 때 신라가 초기에는 고구려, 나중에 이제는 백제와 관계를 맺으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들 보셨죠? 그 성장을 갖다 바탕으로 해서 드디어 이제 6세기 신라의 전성기가 이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지법진의 시대. 신라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특이하게 거의 이제 촌동네에서 나라로 발전한 이런 케이스예요. 되게 짧은 기간에. 그래서 자, 나라 구실을 전성기 준비하는 왕 나오기 전에 나라 구실을 갖다가 주어주는 나라가 등장하는데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이 이제 지증왕이라고 있습니다. 이 지증왕이 신라라는 신라의 정식 명칭, 중국식 명칭, 그리고 이제 왕이라는 정식 칭호를 갖다 처음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방행정구역도 정비하였다. 자, 초기 단계에서는 그 정도만 이제 여러분 캐치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방행정구역 정비하면서 있죠. 최초로 지방간 군주를 파견하였다.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있죠. 지증왕의 캐릭터, 첫 번째 캐릭터가 이제 땅을 증가시킨 왕이라고 했어요. 이사부로 갖다 보내가지고 있죠. 우상국, 지금의 이제 울릉도 일대를 갖다 정벌하였다. 요거 이제 시험에 아주 깊이 자주 나온다고 했으니까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증을 조금 해석을 갖다 바꿔서 땅의 힘을 증대시킨 왕, 요렇게 해서 우경, 소를 이용한 농법을 최초로 이용하였다. 요것도 은근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동시전 설치는 요건 심화 때 다루도록 하죠. 요건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장금지. 요것도 지금 우리 어디서 연결해 갈 거냐면 땅의 힘을 증대시켰다고 했죠. 자, 보세요. 순장이라는 거는 사람을 갖다 묻어버리는, 지배자들이 죽었을 때 밑에 사람들을 갖다 같이 묻어버리는 풍속인데 지증왕은 땅의 힘을 증대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갖다 묻어버리지 않고 살려두고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갖다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지증왕, 땅의 힘을 증대시킨 왕,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장금지도 지정, 땅의 힘을 증대시켰다. 요것과 이제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막 금속문들이 나오는데 이거 딥다 어려운 금속문들이에요. 요거는 이제 금속문 파트에서 정리하고 나중에 실력이 쌓이고 나서 여러분 볼 때 있죠. 야, 이거 지증왕 거구나 하면서 이제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글에 해당하는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처음으로 소를 이용하여 밭갈이 시작. 이게 바로 이제 우경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호를 한자식 표현인 신라로 바꾸었다. 누구예요? 지증왕이죠. 그러면 이제 지증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1번 우상국 복속 영토로 편입하여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사부의 우상국 정벌. 왕호를 이사금에서 마리간으로 바꾸었다. 누구입니까? 요거는 뇌물왕, 뇌물쟁이. 그 다음에 이제 2차돈의 순교. 요거는 누구냐면 우리 두 가지 법을 흥하게 했던 법흥왕의 하나의 업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령의 대가야 정복, 낙동강 유역을 확보하였다. 요거는 이제 진흥왕의 업적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요 지법진 중에 하나가 나오면 나머지 이제 다른 왕들이 오답으로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지가 나오니까 법흥왕과 이제 누구예요? 진흥왕을 중심으로 해서 오답이 이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법진이라든지 소강정이라든지 이런 암기법 들어갔다 시험 문제 쓸 때 요 중에 한 명이 나오면 일단 그 키워드를 떠올리면서 접근하시면 있죠. 오답이 뭐가 나올지 여러분이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이제 무령왕. 무령왕은 누구냐면 지증왕 때 백제에서 활동했던 왕입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 게 지금 6세기 신라 전성기 때 보니까 고구려 얘기는 없죠. 그러니까 고구려는 제대로 업적이 없어요. 6세기가 고구려한테 되게 암울한 시기입니다. 북방민족들 있지 않습니까? 북방민족들이 날뛰면서 북방민족 막는다고 정신없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있죠. 장수왕 이후에 고구려가 장수왕 때 잘 나가다 보니까 애들이 좀 내부적으로 있죠. 해이해져가지고 내부적으로 막 경쟁하면서 고구려가 뚜렷한 업적을 갖다 못 남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백제와 신라만 정리하시면 돼요. 승자의 흥리라고 평가하죠. 자, 그래 이제 무령왕 있죠. 백제 이제 지증왕 때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6세기 이제 초기의 백제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무령왕은 엄청 중요해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지법진 못지않게 자주 나오는 왕이에요. 이 무령왕이 자주 나오는 이유는 있죠. 일단은 요것 때문이에요. 무령왕릉. 우리 고대 삼국의 고분들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최초의 역사,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가 고려 정기 때 삼국사기라는 역사서예요. 이 말은 이 이전에는 역사서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이전 시대는 역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삼국시대라든지 그 이전 시대 역사를 갖다 공부를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역사서는 없지만 역사서를 갖다 대신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금성문이라든지 고분 같은 거 있죠. 비석이라든지 고분 같은 겁니다. 근데 이 삼국의 고분들 있죠. 고분들 중에서 유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원형 그대로 발굴된 고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그 무령왕릉이에요. 나머지 고분들은 전부 다 도굴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좀 남아있던 보존이 되던 것들도 일제강점기 때 다 도굴이 되어 버렸어요. 근데 무령왕릉은 얘는 무령왕릉 자체가 발견된 게 1970년대 박정희 시기예요. 그래서 얘는 원형 그대로 발굴된 있죠. 유일한 우리 고대 고분. 주인이 누군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고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분의 주인공인 무령왕이 뜨게 된 겁니다. 자, 이 고분을 중심으로 해서 무령왕을 갖다 연구를 해보니까 있죠. 이런 사실들이 밝혀진 거예요. 우리 백제는 있죠. 수도가 여러 번 변해요. 그러니까 지금 웅진까지 여러분 보셨죠. 그러니까 웅진 다음에 나중에 성왕이라는 훌륭한 왕이 등장해서 백제의 중흥을 꿈꾸면서 있죠. 삽이 부여한 곳으로 다시 한번 천도를 갖다 하게 돼요. 왜? 웅진이라는 곳이 귀족들의 세력이 약해서 왕권이 약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중에 천도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수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도 구별하는 문제가 백제에는 많이 개발이 돼 있어요. 근데 이 구별하는 문제가 학생들 되게 어려웠는데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 딱 하나 웅진 있지 않습니까? 백제 암흑기. 백제 암흑기와 관련돼서 출제되는 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이 무령왕이에요. 무령왕 이전은 전부 한성시대, 그 다음에 무령왕 이후는 전부 사비, 부여시대 이렇게 연결해버리면 수도 구별이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유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백제 암흑기는 있죠. 웅진 시대와 관련된 무령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령왕은 있죠. 백제 암흑기에 그러니까 5세기 때 보치면 수도까지 빼앗기면서 백제가 수모를 겪고 왕권도 상당히 약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령왕은 이 힘든 상황을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왕이에요. 내부적으로는 있죠. 지금 왕권이 약해지다 보니까 귀족, 지방 세력들이 말을 잘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겠죠. 그러다 보니까 22담로라고 해서 왕족들을 갖다 지방에 22명을 갖다 파견해가지고 말 안 듣는 귀족들, 지방 세력들이 있죠. 얘들을 갖다 억누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22담로 왕족으로 갖다 지방에 파견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백제가 왕권이 되게 약해져 있고 국력도 약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한계, 이런 그 약점을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외부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대외적으로 힘센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누구? 중국 남조에 있지 않습니까? 양나라란 나라랑 우호관계를 갖다가 다집니다. 그 흔적이 이제 양직공도라는 있죠. 양나라의 문서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일본과의 관계를 갖다 강화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야로 진출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령왕입니다. 내부적으로는 22담로,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있죠. 대외적으로 힘센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있죠. 백제 이 위기를 갖다 극복하려고 아둥바둥했던 백제 암흑기의 왕이 이제 무령왕이라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 실제 무령왕릉에도 보시면 있죠. 요런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무령왕이 이제 대외적으로 중국 남조라든지 일본과 관계를 갖다 강화했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어요. 무령왕릉이 양식이 벽돌 양식이거든요. 우리는 앞으로 나중에 여러분 문화사에서 배울 거지만 우리는 벽돌 안 써요. 그러니까 벽돌은 중국 문화입니다. 중국 문화. 근데 이 무령왕릉이 벽돌 무덤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왜? 중국 양나라와 관계를 갖다 돈독하게 하는 과정에서 있죠. 중국 남조 양나라의 영향을 갖다 받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무령왕릉 안에 있죠. 무령왕의 관과 왕비의 관이 있어요. 근데 그 관을 갖다가 있죠. 우리 나무가 아니라 일본 소나무로 만들었어요. 우리 소나무는 적송, 불구스름한 소나무예요. 근데 일본 소나무는 금송에서 니리끼리한 소나무거든요. 근데 이 니리끼리한 일본 소나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야, 무령왕 때 무령왕의 중국 남조와 일본과의 관계를 갖다 강화했구나 하는 걸 갖다 이제 무령왕릉이 보여주는 거죠. 요 정도까지 이제 치정왕 때 있죠. 거의 동시에 활동했던 웅진 시대 이제 암흑기의 백제 이제 유일한 시험에 출제되는 왕 무덤왕 무령왕을 갖다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요 사진이 지금 요게 이제 양직공도예요. 제가 취향이 특이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원래는 이게 하얀색 바탕으로 프레젠테이션이 만들어져 있는데 흑판에 밝은색으로 하면 여러분 눈이 부시거든요. 그래서 반전을 시킨 거예요. 요게 양직공도, 요게 이제 벽돌로 만든 무령왕릉.
요게 이제 진묘수라는 요 무령왕릉을 지키는 아주 깜찍한 신수예요. 자, 다음에 이제 다시 있죠. 지법진 큰 흐름으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자, 법흥왕 들어가겠습니다. 법흥왕은 두 개의 법을 흥하게 했던 왕. 하나는 율령, 율령이라는 율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불법, 불교. 이게 이제 법흥왕이 신라의 이제 체제를 갖다 정비하는 왕이거든요. 그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율령반포예요. 근데 율령반포 말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 밖에 업적들이 있어요. 병부 설치, 신라의 나중에 있지 않습니까? 중앙간서 14부라는 게 등장하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보시면은 뭐 지금 몇 개 청인지 모르겠어요. 맨날 변해요. 맨날 변해요. 이게 행정학을 갖다 공부하면 이거 뭐 행정학교 교수님은 아시는데 다른 사람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변하고 이름도 막 변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행정안전부도 지금 이름이 아마 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 수도 변하고 뭐 갈라지기도 하고 결합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 것처럼 국방부, 뭐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처럼 있죠. 국가의 중앙에 그 특정한 업무를 맡는 여러 부서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중앙관서예요, 그게. 그 중에 있지 않습니까? 법흥왕 때 첫 번째 부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병부. 삼국시대는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군사와 관련된 업무가 중시됐던 거예요. 그래 병부라는 부서가 처음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골품제, 제가 설명을 했죠. 앞서 신라 특유의 신분제인 엄격한 골품제가 있죠. 또 요 법흥왕 때 정비가 되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등은 뭐냐면은 삼국 각각에 있지 않습니까? 귀족회를 가지고 있어요. 귀족회. 고구려의 제가회라는 귀족회 있다고 소개시켜드렸죠. 고구랑 비슷하게 신라에는 화백회, 그 다음에 백제에는 정삼이라는 귀족회가 있습니다. 자, 신라의 화백회라는 귀족회 있죠. 그 화백회라는 귀족회의 수장, 대장이 상대등이라는 직책이 있어요. 그게 또 이제 법흥왕 때 설치돼서 신라 있죠. 계략적인, 전반적인 이제 제도들이 법흥왕 때 자리를 갖다 갖추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공인. 자, 신라는 깡촌이라서 있죠. 토착신앙이 가능해서 그 불교가 공인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이 상황에서 이제 이차돈이란 인물이 기적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차돈이란 인물이 불교를 믿자고 주장했다가 결국 귀족들한테 목이 잘리게 되거든요. 근데 목이 잘리면서 목에서 피가 난 게 아니라 있죠. 하얀 우유가 나왔대요. 그리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는 이런 기적을 갖다 연출하면서 드디어 이제 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교로 갖다 믿게 되는 이런 이제 장면이 연출되는 거예요. 드디어 신라의 불교가 공인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흥왕 때 있지 않습니까? 가야와의 관계가 대격변을 갖다 이르게 되는 거예요. 금강가야 이미 쇠퇴해 있죠. 그러니까 초기가야의 중심지. 요 초기가야의 중심지인 금강가야를 갖다 법흥왕이 있죠. 흡수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또 가야의 새로운 중심지인 있죠. 대가야 있거든요. 요 대가야랑은 결혼 동맹을 맺어가지고 우호적인 관계를 갖다 만드는 모습 보여줍니다. 가야와의 관계도 이제 법흥왕 때 있죠. 신라가 아주 강해지면서 새롭게 이제 정립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체제 정비라든지 뭐 불교 공인, 그리고 이제 가야의 관계 정립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신라의 위상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법흥왕이 있죠. 드디어 신라도 이제 연호를 갖다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신라 최초의 연호. 신라 역사가 1000년에 달하거든요. 요 1000년에 달하는 신라 역사에 있죠. 처음으로 연호를 갖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호도 암기를 해야 되는 연호입니다. 연호는 모두 암기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연호는 있죠. 암기를 해줘야 돼요. 건원, 근원을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6번, 7번 이런 것들은 스킵하십시오. 나중에 이제 강론에서 다루는 것도 있고 나중에 심화에서 다루는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챙겨드린 것만 암기를 하셔도 어지간한 문제는 다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흥왕이 이렇게 두 개의 법을 갖다가 진흥시켜가지고 있죠. 진흥시켜가지고 전성기를 준비해주니까 드디어 이제 신라 이제 전성기 왕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신라를 흥하게 한 진흥왕. 신라 이제 전성기 왕 등장하는 겁니다. 전성기 왕이니까 뭐니 해도 뭐 그 특징이 뭐예요? 그러니까 활발한 정복 활동. 그게 이제 234예요. 234. 이 진흥왕의 정복 활동 중에 가장 초기에 있었고 가장 임팩트가 강했던 활동이 뭐냐면 한강을 점령하는 거예요. 한강을 점령하는 자가 있죠. 그 시대를 갖다 주도하는 나라예요. 진흥왕이 백제 성왕이라는 왕이 있거든요. 그 성왕이란 왕이랑 손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을 갖다 했던 거예요. 자, 고구려의 한강을 빼앗아 가지고 있죠. 여기 한강하류는 백제가, 그 다음에 한강 상류는
신라가 먹기로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강을 갖다 되찾게 되거든요. 근데 되찾고 나서 이 진흥왕이 성왕의 뒤통수를 딱 치면서 있죠. 그냥 한강 내가 다 먹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왕을 백제를 배신하면서 한강용으로 갖다 지네가 차지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진흥왕이 무리해서 100년 동안 절친이었던 백제를 배신해가면서 있죠. 한강을 갖다 차지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요 다항성이라는 항구 때문이에요. 중국과의 직교역로. 신라는 중국과의 길이 정말 절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백제를 갖다 배신하면서까지 요 다항성을 갖다 한강을 점령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공을 많이 세웠던 진흥왕의 칼이라고 불리는 있죠. 김무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 김무력이라는 인물이 누구냐면 아까 금강가야 일족이 그 법흥왕 때 있지 않습니까? 신라로 흡수됐다고 했죠. 그 금강가야의 왕족 출신이에요. 동시에 여러분 신라의 삼국통일의 주역인 김유신 기억나십니까? 들어본 적 있죠? 그 김유신의 할아버지예요. 김유신의 할아버지. 요 인물이 이제 주도해가지고 있죠. 한강을 갖다 점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제 송왕은 있지 않습니까? 신라한테 배신당한 거예요. 열받겠죠. 그래서 이제 송왕이 준비해가지고 있죠. 신라에게 한강을 되찾기 위해서, 신라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전쟁을 갖다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진흥왕이라든지 김무력 같은 애 있죠. 뛰어난 이런 신라의 무력들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있죠.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오히려 있지 않습니까? 전사해버립니다. 김무력이 성왕이 들어올 줄 알고 미리 병력을 갖다가 매복을 해놨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백제 중흥을 이뤘다는 백제 두 번째 왕, 성왕이 이제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를 갖다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제 백제와 신라는 불구대천의 이제 원수가 돼버려요. 둘 중에 하나는 이제 망해야 될 정도로 앙숙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백제와 신라의 이제 전면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전면전이 벌어질 때 신라의 상황은 어떠냐면 고구려는 있죠. 한강역 빼앗겼다고 신라를 때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백제 있지 않습니까? 백제는 또 전에 왕 죽었다고 신라 때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야가 이제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가야. 여러분이 이제 대가야, 금강가야는 없어요. 대가야, 후기가야의 중심인 대가야 왕이라면 여러분은 자, 이 백제 편에 들어서 신라를 갖다 때리겠어요? 아니면 신라랑 손을 잡고 백제를 갖다 공격하겠어요? 어느 편에 드는 게 더 안전하고 있죠? 승리할 확률이 높겠어요? 예? 판단해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백제? 맞아요. 그게 상식이 맞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가야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야, 이 가야, 신라의 진흥왕이 대단하다고 해도 그 무서운 고구려와 백제가 지금 협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라는 곧 망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 대가야는 누구 편을 드냐면 백제랑 손을 잡아요. 백제랑 손을 잡고 같이 신라를 갖다 때리는 겁니다. 근데 뜻밖의 이 진흥왕과 김무력이 있죠. 엄청 뛰어났던 거예요. 요 세 나라의 협공을 받으면서도 있지 않습니까?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줘요. 백제군을 격파해버리고 있죠. 가야를 갖다 대가야를 멸망시켜버리고 고구려 영토 함흥 평야까지 저 함흥까지 올라가는 위협을 갖다 달성하는 게 바로 전쟁의 신인 바로 이제 진흥왕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진흥왕이 개인적으로 뛰어났다고밖에 이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진흥왕 죽고 나서 후대왕들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죽을 똥살똥 겨우겨우 버티는 모습을 보여줘요. 진흥왕 때니까 이게 이제 가능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야, 진흥왕은 있죠. 진흥왕은 왜 이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왜 이게? 다른 왕들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자, 바로 이제 진흥왕이 그 가능했던 이유들이 5번에 담겨 있어요. 품주는 조금 어려운 키워드인데 어차피 여러분 다 알아야 돼요. 공무원 시험 공부하면. 품주가 뭐냐면 나중에 집삽으로 이름을 바꾸는 기구인데 왕명을 갖다 집행하는 기구예요. 왕의 명령을 갖다 집행하는 기구가 생겼다. 그럼 왕권은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강해지는 거예요. 왕의 손발이 생기는 거예요. 손발이. 그 다음에 화랑도 모르시면 한국 사람 아니죠. 그러니까 이 화랑도가 원래는 있지 않습니까? 화랑도가 아니었어요. 예쁜 아가씨를 중심으로 해서 신라가 이제 우리 문화가 신라가 신석기 사회 문화를 갖다 바탕으로 형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성 중심, 모계 중심의 성격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신라의 원래는 화랑도 이전에 원래 원형이 어떤 제도였냐면 원하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예쁜 아가씨가 하나 있고 있죠. 그 아가씨의 팬인 남자들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 무리가 있어요. 걔들이 이제 모여서 술도 마시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몰려다니는 풍속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풍속을 갖다가 진흥왕이 있지 않습니까? 화랑도라는 있죠. 젊은이들을 갖다 군사훈련을 갖다 시키는 있죠. 제도로서 거듭나게 했던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갖다가 옛날에 원화처럼 예쁘게 화장을 시켜가지고 있죠. 이 진골 남자애들을 갖다 따라다니는 무리를 형성하고 이 무리들에게 학문과 군사훈련을 갖다 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아주 잘 써먹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화랑도라는 제도. 그 다음에 불교 교단의 정비. 유명한, 이때는 불교가 유행하던 시대죠. 그러니까 유명한 승려들이 명성이 높고 말빨이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유명한 승려들을 갖다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리를 주면서 뭐 국통, 주통 같은 자리를 갖다 주면서 있죠. 국가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 승려들을 갖다가 중앙집권화라든지 전쟁에서 써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갖다 통해 가지고 있죠. 진흥왕이 이제 힘을 갖다 발휘했던 겁니다. 자기의 손발을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을 갖다 화랑도를 통해 가지고 전쟁터에 내보내고 있죠. 그 다음에 승려들을 갖다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갖다 이제 이끌어 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위협들을 갖다 달성할 수 있었던 거죠. 자, 다음에 있죠. 자, 1번 연호 안 받죠. 그러니까 진흥왕 연호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일단 여러 개 사용하고 이미 앞서 있지 않습니까? 권원이라는 최초의 연호가 나왔기 때문에 권원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요 그 세 개나 되니까 암기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개국등 있죠. 개국등 뭐 등등 연호로 갖다 사용했다. 이 정도로만 봐주십시오. 개국도 잘 안 나옵니다. 여러 개의 연호를 사용했다. 나중에 이제 암기하는 법도 있어요. 암기하는 법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심화 쪽에 가서 다루게 됩니다. 자, 지도 보시면 딱 진흥왕 티가 나죠. 그러니까 한강역 신라를 갖다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야까지 다 점령했어. 그 다음에 저기 그 함흥평양 일대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부 정리라든지 진지왕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은 나중에 이제 심화 쪽에서 정리할게요. 일단 이제 한번 눈여겨서 한번 봐주기만 하십시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진흥왕 시기에 전개된 일로 옳지 않은 것은 대가야, 정복, 병합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자, 가야가 두 개가 있죠. 금강가야와 대가야가 있어. 금강가야를 멸망시킨 건 누구예요? 그러니까 법풍왕. 그 다음에 대가야를 갖다 멸망시킨 거는 진흥왕. 지법진 중에 법진이 있지 않습니까? 법은 초기 가야를 갖다가 멸망시키고 있죠. 그 다음에 진은 후기 가야를 갖다 멸망시켰다. 요거 두 개 구별해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화랑도를 당과 연합하여 백제를 침략하였다. 자, 이 당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7세기 때 나와요. 7세기 때. 아직까지 당은 등장하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걸 모른다면 일단 세모를 쳐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할 때 어때요? 완벽하게 맞죠? 그 다음에 고구려를 공격하여 함경도 황초령비 등을 세웠다. 황초령비는 나중에 우리 배울 거예요. 비석에서. 진흥왕의 취미생활이 뭐냐면 장수왕의 취미생활이 비석 세우기였죠. 그게 멋있어 보이나 봐요. 그래가지고 신라애들도 비석을 집다 많이 세웠는데 신라에서 비석을 제일 많이 세웠던 애가 바로 이제 진흥왕이에요. 그러니까 일명 이제 마황 북단창 해가지고 5대 정복비 있거든요. 그 정복비 중에 하나가 이제 황초령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답이 이제 2번이 틀리고 있죠. 나머지는 전부 다 진흥왕의 업적이 되는 겁니다. 아직 여러분이 이제 기본 단계이기 때문에 뭐 황초령비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그 뒤쪽에 가면 강론에서 다루긴 하는데 지식들이 구멍이 많이 날 거예요. 근데 불안해하지 마세요. 아직 이제 첫 발을 내딛는 단계니까 완벽하게 문제를 갖다 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가운데 있죠. 여러분 기본 지식 가지고 가능한 정답에 다가가는 연습 많이 하시면 그게 나중에 실력이 완성된 단계에서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우리 성왕 볼 건데 성왕은 누구냐면 있죠. 백제왕으로서 법풍왕과 진흥왕 사이에 끼어있는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문제에서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집업진끼리 순서 잡는 문제도 많이 나오지만 법풍왕, 성왕, 진흥왕 있죠. 성왕까지 넣어서 순서 잡는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잡으십시오. 무조건 법풍왕 뒤에 성왕, 그 다음에 성왕 뒤에 진흥왕 이렇게 잡으세요. 물론 예외, 사소한 예외들이 몇 개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기본적으로는 법풍왕의 마지막 업적이 권원이거든요. 근데 그 권원 이후에 있죠. 성왕의 가장 초기 업적인 사비천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웅진 얘기했죠. 웅진은 귀족의 세력이 강한 도시, 백제 암흑기라고 했죠. 그래서 똘똘한 성왕이 등장하고 나면 있죠. 백제의 재중흥을 이끌기 위해서, 백제를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 사비라는 있죠. 왕권을 갖다 강하게 할 수 있는 신도시로, 새로운 도시로 이제 천도로 갖다 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성왕의 첫 번째 업적이에요. 근데 그 첫 번째 업적이 법풍왕의 마지막 업적 이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풍왕 다음에 성왕. 사비천도 이후에 성왕의 모든 업적들이 나오게 되는데 천도하자마자 바로 이제 나라 이름을 바꿔요. 남부요. 아까 살짝 다뤘는데 그 5세기 말경에 문자왕 때 있지 않습니까? 부여가 멸망하게 되거든요. 부여가 멸망하면서 고구려가 최대의 영토로 갖다 확보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북쪽의 부여가 멸망하니까 백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여의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남부여라고 이제 이름을 갖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년의 체제 정비를 갖다 하게 됩니다. 관제 정비, 새로운 체제 정비를 부흥을 갖다 나라를 새롭게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중앙간서, 백제 중앙간서 22부. 그 다음에 이제 백제 행정구역 5방, 5부 5방 이런 게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있죠. 우리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성종이라는 애들이 등장하거든요. 성자를 받는 애들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을 성자예요. 일을 성자. 그 나라의 시스템을 갖다 완비한 왕들 있지요. 요런 왕들에게 성종을 갖다 주게 되는 거예요. 자, 백제도 요 성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좀 구라예요. 백제의 성자는 이룰 성자가 아니에요. 성왕의 성자는 성스러울 성자예요. 근데 이룰 성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룰 성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야, 이 성왕이 백제 중앙간제 지방제도로 갖다 완비했기 때문에 성자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이래 중앙간제를 갖다가 정비하고 나서 있죠. 백제가 이제 잘 나갔던 거예요. 성왕 때 잘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정점을 찍는 사건이 뭐냐면은 요거예요. 신라와 협력하여 있죠. 한강 하류를 갖다 해보겠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식어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일시라고 나와 있죠. 왜 일시가 붙었을까요? 일시가. 맞아요. 빼앗겨서 그러니까. 진호왕한테 빼앗겨가지고 일시라는 수식어가 붙은 거예요. 신라의 배신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라의 배신에 응징하기 위해서 있죠. 관산성 전투를 갖다 일으켰는데 여기서 전사를 해버렸던 거예요. 김무력한테. 비운의 왕이죠. 백제의 중흥을 이뤘던 아주 훌륭한 왕인 동시에 운이 없었던 있죠.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죽기 전에 있죠. 불교와 관련된 나라가 잘 나가다 보니까 있죠. 불교도 진흥하게 되는 거예요. 유명한 두 명의 승려가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 승려가 국내에서 유명했던 있죠. 겸익이라는 승려가 있습니다. 겸익이라는 승려. 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국내에서 겸익이라는 승려가 유명하고 성왕 때 활발하게 활동을 하였다. 그 다음에 겸익보다도 더 중요하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승려가 있어요. 얘는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유명했어요. 어디서? 일본에서. 뭐를 했냐면 일본에 있지 않습니까? 불교를 전파했던 승려예요. 노리사치계. 얘가 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노리사치계. 자, 이까지 정리하면 이제 여러분 이제 6세기 다 깔끔하게 이제 정리를 갖다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법흥왕 다음에 성왕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성왕 다음에 진흥왕이에요. 왜 그러냐면 법흥왕, 그 성왕의 대부분 업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업적들이 대부분 업적들이 그러니까 죽기 직전이, 대부분 업적들이 아니라 모든 업적들이 죽기 직전이죠. 그러니까 죽기 직전이니까 성왕의 이제 마지막 업적이 뭐냐면은 한강을 갖다 일시적으로 점령한 거 있죠. 관산성 전투예요. 근데 진흥왕의 대부분 업적들이 한강 점령한 이후에 주르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겹쳐 있지만 있죠. 여러분은 법성진에서 법흥왕, 성왕, 진흥왕 하면서 순서를 잡아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진흥왕 때 한강 점령 이전에 몇 개의 문화적 업적들이 있거든요. 정복 활동이 아니라. 근데 그것들은 되게 난이도가 높아요. 나중에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릴 건데 그거는 순서 문제로 아직까지 역대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법성진 하면서 세 명의 순서를 갖다 잡아주시면 깔끔합니다. 쉽습니다. 자, 백제 성왕의 성왕 때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것은 박사공이 서기를 편찬했던 언제요? 근초고왕이에요. 그러니까 백제 성왕이 백제 중을 이뤘던 백제 두 번째 전성기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 너네 전성기 때는 역사서 나오지 하면서 이제 오답을 갖다 구성을 한 거예요. 근초고왕이랑 경쟁을 시킨 거죠. 그 다음에 사비로천도, 국호 남부여로 계층. 맞아요? 틀려요?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22부의 중앙간서, 5부 5방의 수도와 지방의 행정구역. 맞아요? 틀려요? 맞죠? 성, 일을성. 그 다음에 겸익과 같은 승려를 등용, 불교 진흥, 도모하고 국가의 정신적 토대 국기하였다. 어때요? 그러니까 겸익 맞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돼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6세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세기 한번 들어가 보죠. 자, 7세기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이제 표에서 여러분 좀 예민하다고 해야 되나? 좀 이제 섬세하고 좀 날카로운 학생은 이미 캐치를 하셨을 거예요. 제가 보면 있죠. 6세기에 보면 중간쯤에 표로 갖다가 이렇게 착 하나 갈라놨어요. 그러니까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국제, 삼국
간의 국제관계가 이제 이 선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크게 한번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요 선 이전에는 보시면 있죠.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시면 요게 이 나라가 잘 나갔을 때 못 나갔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 이전에는 보시면 지금 고구려와 백제의 경쟁 양상이에요. 고구려가 잘 나가면 백제가 못 나가고, 그 다음에 백제가 잘 나가면 고구려가 힘들고, 고구려 잘 나가면 백제 힘들고, 이런 식으로 있죠. 백제와 고구려가 경쟁하고 어느 한 나라가 잘 나가면 어느 한 나라는 힘들고, 이런 고구려와 백제의 경쟁 구도였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진흥왕 때 있지 않습니까? 무슨 전투? 그러니까 한강 하류를 갖다 진흥왕이 독차지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국제 정세가 이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의 경쟁 관계로 이제 신라가 왕따가 되는 거예요. 백제와 신라가 한 배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신라를 갖다 때리고 있는 양상으로 국제 관계가 크게 한번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국제관계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흥왕은 워낙 전쟁의 도가 튼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의 신이다 보니까 얘는 지 혼자서 그냥 주변국 다 때리고 다녔어요. 다 때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진흥왕 같은 뛰어난 놈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흥왕 후손들 있죠. 7세기 전반에 이제 죽을 둥 살둥 이제 고생하는 시기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선진의 시기입니다.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있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처음부터 막 멋있게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엔 되게 막 찌질하다가 있죠. 막 시련을 겪으면서 나중에 성장하는 모습들, 그래 마지막에는 되게 멋있어지는 모습, 이런 모습들 많이 연출되죠. 그거랑 비슷한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주인공인 신라가 있죠. 찌질하게 이제 시련을 겪는 시기, 그게 바로 이제 진선진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자, 진선진 중 첫 번째 왕 진평왕, 진짜 평범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실력이 없었던 왕이에요. 이게 이제 죽을 둥 살둥 이제 백제와 고구려의 공격, 특히 이제 백제가 많이 때려요. 백제의 공격에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아동바동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어떤 방법으로 살아남으려고 노력했다. 바로 이제 호국불교, 혹은 이제 호국불교 플러스 뭐예요? 중국과의 관계 개선. 그게 바로 이제 원강 때 세소국의 화랑들의 행독지침. 그 다음에 이제 걸사표, 수나라에 이제 편지를 써서 고구려 좀 때려주세요 했던 왕이 바로 진평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진평왕이 이렇게 힘들었다는 말은 누군가 진평왕 있죠. 신라를 갖다 많이 괴롭단 말이죠. 그 괴롭혔던 인물이 누구냐면 있죠. 바로 이제 백제무왕이에요. 백제무왕. 자, 이름자에 싸울무자가 들어갔어. 쌈 팁다 잘했다는 얘기예요.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많이 때렸을까요? 신라를 많이 때렸던 거예요. 성왕의 복수로 갖다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무왕은 신라를 갖다 압박했던 있죠. 대표적인 왕, 무왕입니다. 근데 뜻밖의 있죠. 무왕과 관련된 시험 문제는 신라를 갖다 많이 때렸어요 하면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무왕과 관련된 시험에 출제되는 키워드는 주로 뭐와 관련해서 나오냐면 있죠. 익산이랑 도시와 관련해서 출제됩니다. 익산. 자, 익산을 상징하는 왕, 무왕이 됩니다. 앞서 성왕 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비로 천도하는 모습 보셨죠? 근데 사비로 천도하고 나서 일시적으로 성왕이 살았을 때는 왕권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왕 중심의 국가가 이제 형성이 됐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왕이 전사해버렸죠. 그리고 또 어린애들이 이제 왕되고 그랬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비를 갖다 또 누가 장악해버리냐면 귀족들이 장악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똘똘한 무왕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있는 무왕은 있죠. 다시 천도를 갖다 시도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왕권이 강력한 있죠. 도시의 그 자리를 갖다 잡기 위해서 익산이라는 곳으로 천도를 갖다 시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으로 수업을 하면서 시도라는 단어를 갖다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무슨 의미를 함의하고 있냐면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런 의미를 갖다 함의하고 있을 거예요. 익산으로 천도를 시도했으나 실패를 갖다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죠. 무왕 때 익산 천도를 갖다 시도하면서 그 흔적들이 강력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흔적이 뭐냐면 바로 이제 익산에 있죠. 큰 사찰을 갖다 지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익산 미륵사입니다. 근데 미륵사는 불타서 지금 없고 있죠. 미륵사지에 그 땅에 있죠. 석탑이 하나 남아 있어요. 미륵사의 석탑. 그 다음에 미륵사 옆에 있지 않습니까? 수도로 갖다가 옮기기 위해서, 천도로 하기 위해서 그다란 도시를 갖다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왕궁리 유적입니다. 왕궁리 유적.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 석탑. 자, 무왕과 관련된 문화유산들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무왕과 관련된 옛날 설화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서동요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서동요 하면 학생들이 대부분 생각이 안 날 건데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아 이런 얘기 내가 들은 적 있어 하면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서동요가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있지 않습니까? 신라에 아주 예쁜 선화공주님이라는 공주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날 그 공주님이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가지고 그 공주님에 대한 소문이 있죠. 백제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제 왕자인 있지 않습니까? 소동이라는 인물이 있죠. 소동이라는 인물이 그 공주님이 진짜로 얼마나 예쁜지 보기 위해서 신라로 이제 넘어갔던 거예요. 넘어가서 이제 구경을 했는데 첫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저 선화공주님이랑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이 당시에 신라와 백제가 적대국이거든요.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결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서동이 꾀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신라에서 엿장수 행세를 하면서 있죠. 애들한테 노래를 가르쳤던 거예요. 뭐라고? 선화공주님이 있죠. 밤마다 클럽에 가서 이제 온갖 남자들을 다 만나고 다닌다고 이런 노래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신라에 이제 퍼뜨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애들을 통해 가지고 이 노래가 이제 신라 전역으로 이제 퍼지게 되고 결국 그 노래를 있죠. 선화공주님의 아빠였던 아까 여러분이 봤던 진평왕 있지 않습니까? 진평왕이 그 소문을 갖다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평왕이 화가 나가지고 있죠. 그 딸을 갖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버림받은 선화공주님을 소동이 데려와가지고 있죠. 백제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하는 얘기가 바로 소동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사가들은 있죠. 무왕의 부인은 너무 당연하게 있죠. 선화공주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미륵사 있지 않습니까? 미륵사가 무왕이 자기 부인을 갖다가 위해서 지은 사찰이에요. 사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부 다 야, 이 미륵사는 당연히 선화공주님 거 이렇게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반전이 일어났던 거예요. 반전이요. 자, 그 미륵사 유일하게 남아있는 요 미륵사지 석탑 있지 않습니까? 요 석탑을 갖다 보수공사를 했는데 보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요 석탑 안에서 있죠. 금제사리 봉황기라는 기록물이 발견이 되는데 그 기록물 안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야, 이 석탑 그리고 이 사찰은 있죠.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신라의 귀족인 사택씨가 있거든. 신라란다. 백제의 귀족인 사택씨 있거든요. 사택씨의 딸인 사택적독의 딸을 위해서 이 사찰이 만들어졌다. 그 탑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인 사택적독의 딸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깨는 거예요. 야, 이거 선화공주님 건지 알았는데 사택씨의 딸이라고? 선화공주님은 그러면 이제 그냥 단순한 옛날 얘기일 뿐이냐 하면서 한동안 역사학자들이 방황을 했습니다. 근데 방황을 하다가 결국 결론을 냈어요. 결론을 어떻게 냈냐면 있죠. 무왕이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화공주님이랑도 결혼하고 사택적독의 딸이랑도 결혼하고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최근에 드라마 보면 있죠. 사택씨의 부인 왕비도 나오고 있죠. 선화공주님도 나오고 같이 나와요. 자,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대왕이 제위했던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우리 왕후께서는 좌평 사택적독의 따님으로 우리 대왕은 쭉쭉쭉 나와요. 그러니까 힌트가 되는 게 지금 사택적독의 딸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대왕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왕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왕 때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도 쉬운 문제인데 어려운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요. 어려운 키워드가 바로 1번입니다. 사비의 왕사가 낙성되었다. 이 문제가 출제되기 이전까지 있지 않습니까? 사비의 왕사 어떤 교재에도 안 실려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근데 상관이 없어요. 이건 모르죠. 세모치고 나머지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 2번 22담로의 왕족을 보내었다. 이건 누구입니까? 무령왕 X. 그 다음에 박사공이 서기를 편찬했다. 누구예요? 근초고왕.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거 놀이사치기가 왜 불상과 불견을 정하였다. 누구예요? 그러니까 성왕이죠. 확실히. 절대 아니에요.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다가가려면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2, 3, 4번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1번이 국가직에서 이렇게 출제되면 이걸 갖다 여러분 추가지식으로 정리를 갖다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러분 공부할 때 이런 지엽적인 시험에 한 번도 이 당시에는 한 번도 언급이 된 적이 없어요. 이런 지식보다는 확실한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으로 공부를 하면 실전에서 이렇게 모르는 지식이 나와도 있죠.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진평왕 얘기, 그리고 진평왕을 갖다 괴롭혔던 있죠. 뭐 어떻게 보면 사위죠. 못된 사위 무왕의 얘기를 갖다 같이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동여왕 납니다. 선동여왕과 여러분 진평왕의 딸이 선화공주님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진평왕의 딸이 선동여왕이에요. 선동여왕. 그러면 선화공주님과 선동여왕의 관계가 무슨 관계냐면 선화공주님의 언니가 선동여왕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론하고 있어요. 이 선동여왕 하면 이제 일단 신라 최초의 여왕이고 있죠. 별명이 이제 문화재 여왕이라고 했어요. 황룡사 구축목탑. 그리고 이제 이 황룡사 구축목탑과 관련된 일화를 갖다 여러분 또 하나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사료에서도 등장하는데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당대 아주 유명한 있죠. 짜장이라는 구라쟁이 승려가 있었어요. 이 승려가 있지 않습니까? 꿈을 꿨어요. 그 꿈에 동해 용왕이 나타나가지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 황룡이가 황룡사라는 사찰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황룡사는 이미 누구? 진흥왕 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 황룡이가 황룡사에 살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밤마다 노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가 덩치가 커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자석, 들어가서 잘 수 있는 건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편하게 잘 수 있게 황룡사의 9층에 거대한 목탑을 하나 지어달라고 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 목탑을 갖다 주어진다면 내가 너네 신라에게 보답을 해주겠다. 어떻게? 신라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신라에 이제 굴복하게 해주겠다. 조공을 바치도록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꿈에서 있죠. 짜장한테 이제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그랬더니 짜장이 이 얘기를 듣고 있죠. 선동여왕한테 가가지고 꿈 얘기를 갖다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선동여왕이 있죠. 황룡사 9층 목탑을 갖다 지은 거예요. 그런 사연을 갖다가 가지고 지어진 탑이 황룡사 9층 목탑. 요것도 결국에는 있지 않습니까? 호국 불교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승려가 지금 불돈 안 닦고 있죠. 나라 어떻게 지킬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요 짜장이라는 인물 캐릭터를 갖다 잡아드릴게요. 자, 일단 그 꿈 얘기가 진짜였겠어요? 구라였겠어요? 구라죠. 그러니까 무슨 동해 용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황룡이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얘 기본적으로 구라쟁이에요. 머리가 아주 큰 있지 않습니까? 구라쟁이 승려 해가지고 이제 얘 별명을 갖다 대갈통 이렇게 지어줄게요. 왜 이렇게 짓냐면은 지금 신라의 국가적으로 유명한 승려들을 갖다 통자를 갖다 주면서 관리해요. 국통이라든지 주통. 근데 딱 하나 유일하게 짜장만 있지 않습니까? 앞에 수식어가 대자가 붙어요. 대국통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라가 통짜 계열로 승려들을 갖다 붙여서 관리를 했다. 요 사실가 있죠. 그 다음에 대국통은 딱 하나 짜장이었다.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암기하게 해서 짜장을 갖다 대갈통, 머리가 큰 구라쟁이로 이제 이미지를 갖다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나중에 불교사에서도 유용하게 쓸 거니까 짜장의 별명 대갈통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이게 뭐와 구별하냐면 나중에 이제 고려가 되면은 고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승려를 갖다 관리할 때 사자 계열을 갖다 붙여요. 스승사자, 뭐 국사, 왕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것과 이제 구별, 신라의 전통과 이제 구별할 때도 쓰이고, 그 다음에 짜장만의 대국통을 갖다 구별할 때도 쓰이는 암기 팁이니까 잡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첨성대 워낙 유명하죠. 그러니까 동양 최고의 천문대인 첨성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선동여왕 때 나왔다 했습니다. 그래 결국 선동여왕도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상황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신라를 갖다 열심히 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호국불교. 근데 호국불교 이게 약발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뭐 불교가 사입이라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약발이 없죠. 그러니까 불교는 결국에는 자기 수신의 종교예요. 우리나라 와서 조금 기복 종교, 기복 사상 비슷하게 좀 변질이 됐는데 결국에는 자신을 갈고 닦기 위해서 자기가 그 도를 깨달아 가지고 있죠. 자기가 부처가 되기 위한 종교가 이제 원래는 불교예요. 근데 우리나라 와서 좀 이상하게 변했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약발이 별로 없다 보니까 역시 두 번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중국과 친하게 지내가지고 있죠. 중국의 힘을 갖다 빌려가지고, 당의 힘을 갖다 빌려가지고 이 위기를 갖다 극복하려는 시도를 갖다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당나라에 막 편지를 쓰고 친한 척 하는데 당시 당태종이라는 당에 엄청 똘똘하고 위대한 위대한 황제가 있었어요. 걔가 별로 반응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걔가 답장을 썼는데 답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 한 10폭 정도 되는 아주 아름다운 있지 않습니까? 모란의 그림을 갖다가 그 모란의 씨앗과 같이 있지 않습니까? 선동여왕한테 답장으로 보냈던 거예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드디어 이제 당태종께서 우리의 어떤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반응을 하신다면서 선동여왕님의 아름다움을 갖다 칭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의 그림과 씨앗을 갖다 보냈다면서 막 신하들이 아보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동여왕이 좀 되게 똑똑했나 봐요. 이 선동여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태종이 내가 예쁜 거 나의 미모를 갖다 칭송하기 위해서 이 예쁜 모란 꽃의 그림을 갖다가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보냈냐 하니까 야, 나 아직 시집 못 가고 있는 거 놀리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왜? 10폭의 꽃그림이 있었는데 그 꽃그림 어떤 그림에도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꽃에 있죠. 벌이나 나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란꽃, 이 당태종이 보냈던 요 씨앗 있지, 요 씨앗의 꽃은 있죠. 아름답지만 향기가 없는 꽃이라는 거예요. 이게 당태종이 있지 않습니까? 선동여왕, 야, 니 지금 우리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말고 시집이나 가라 하면서 이제 편지를 갖다 답장을 보낸 게 바로 이제
그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모란자병화설화에서 선동여왕에 있죠. 현명함을 현명함을 보여주는 옛날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얘기가 동시에 있지 않습니까? 당나라가 신라한테 좀 시큰둥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라를 조금 부정적으로 있죠. 여왕이라고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을 보여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이 아는 척도 안 하니까 있죠. 이번에 이제 고구려한테 도와달라고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김춘추라는 인물이. 김춘추가 누구냐면 나중에 이제 무열왕이라는 왕이 되는 인물이요. 얘가 나중에 나당연합을 성사시켰거든요. 그 업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왕이 되는 인물. 고 김춘추가 고구려한테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한번 교섭을 시도하는데 이것도 실패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선동여왕 때는 외교로도 그 다음에 불교로도 있죠. 결국 성과를 뚜렷이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남자들이 있죠. 그 시대의 기득권인 남자들이 있죠. 남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야 여왕이 왕을 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지 않느냐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반란을 일으켜버렸던 거예요. 선동여왕이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그 다음 또 여왕을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야 너네 정치 이렇게 엉망으로 하면서 다음 때 또 여왕 만들어가지고 신라 말 먹을 거냐면서 비단과 염종이라는 애가 이제 난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난을 진압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이제 김유신이에요. 김춘추와 김유신. 그리고 이제 진덕여왕이라는 선동여왕 다음 때 여왕이 있죠. 요 세 명의 이제 여왕들이 이제 세 명의 인물이 모여가지고 비단과 염종의 난을 진압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신라의 이제 비주류들이요. 김춘추 같은 경우는 왜 비주류냐면 원래는 김춘추가 성골이었어요. 성골이었는데 그 할아버지인가 하는 인물이 원래는 왕위에 있었는데 화백회의, 귀족회의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 버리거든요. 쫓겨나가지고 진골로 강등된 세력이요. 비주류. 진골로 강등돼서 비주류. 그 다음에 김유신은 가야왕족 출신이라고 있죠. 그래서 비주류. 그 다음에 진덕여왕은 여자죠, 그러니까. 그래서 비주류. 비주류 세 명이 손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신라의 주류들을 제껴버리는 거예요. 비단과 염종의 난을 진압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신라가 이제 새로운 신라로 이제 거듭나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진덕여왕이 나중에 이제 나당연합을 성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 진동여왕 넘어가기 전에 선동여왕 때도 되게 얼었다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선동여왕 때 누가 또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 선동여왕을 괴롭혔던 게 누구냐면 있죠. 의자왕이에요. 의자왕. 여러분 의자하면 무슨 키워드가 생각나요? 무슨 수식어가 기억나요? 의자왕과 삼천궁녀 들어보셨죠? 아주 이제 퇴폐하고 그 백제를 망하게 했던 아주 무능력하고 이제 부패하고 퇴폐한 왕이 이제 의자왕이에요. 근데 이 의자왕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5000년 역사상 실제로 있죠. 가장 억울한 왕이에요. 실제로는 상당히 실력도 있고 있죠. 인품도 훌륭한 왕이 의자왕이었습니다. 의자왕을 지금 전기와 후기로 나눠야 되거든요. 7세기 전반의 의자왕을 의자왕 전기, 7세기 후반의 의자왕을 의자왕 후기로 볼 건데 7세기 전반의 의자왕의 업적들을 보면 있죠. 의자왕의 별명이 뭐였냐면 해동증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해동증자. 자, 증자가 누구냐면 공자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예의가 바르고 훌륭했던 애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랑 우애가 깊었던 있죠.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었던 게 증자예요. 근데 의자왕의 별명이 해동증자였던 거예요. 인품이 아주 훌륭했던 거예요. 거기다가 실력도 갖추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있죠. 당나라가 개입하기 전에 신라와 백제의 상황을 보면 있죠. 백제가 압승이에요. 백제가 압승. 신라의 대야 40성, 신라의 40개 도시를 빼앗으면서 있죠. 의장이 실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의 당항성 있지 않습니까? 당항성도 여러 번 공격당하면서 몇 번 뺏을 뻔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실력도 있고 인품이 훌륭한 왕이 의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의장이 결국에는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7세기 후반에 가면은 신라가 나당연합을 성사하게 되는 거죠. 그 나당연합을 성사해서 백제를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승자의 입장에서 패자인 누구예요? 의장을 폄하했던 거예요. 뭐 이상한 소문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있죠. 백제가 의장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면서 의장을 완전히 몹쓸왕으로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실제로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자, 이 의장이 이제 선동여왕을 그렇게 괴롭히다 보니까 선동여왕이 이제 또 아둥바둥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선동여왕 물러날 때 이제 비단 염종이 일어났고 있죠. 그 난을 드디어 있죠. 3인방이 이제 진압을 하면서 새롭게 이제 신라가 한번 거듭나고 이 진덕여왕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찐덕찐덕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어디에 들러붙었다?
당나라에 둘러붙었다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인 진당 정책. 태평송, 당나라 황제를 갖다가 칭송하는 노래예요. 중국식 의가 자 우리 신라인들 보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신라 신하들 보고 너네 앞으로는 헤어스타일 옷차림을 갖다 무조건 당나라처럼 하고 다니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아주 적극적인 진당 정책들을 갖다가 찐덕찐덕 펼쳐가지고 드디어 결실을 거두는 거예요. 그게 뭐다? 바로 이제 나당연 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 중국 연호, 우리 연호 사용 못하죠. 그러니까 중국 당나라 이제 연호 사용하는 모습, 그러니까 당나라 이제 밑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을 갖다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나당 연합을 바탕으로 해서 드디어 이제 삼국의 이제 경쟁 구도가 바뀌는 겁니다. 신라는 더 이상 이제 외톨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이라는 있죠. 아주 강력한 우군을 얻은 신라가 있죠. 백제와 고구려를 갖다 하나씩 깨가면서 삼국을 갖다 통일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7세기 후반의 모습입니다. 근데 요 7세기 후반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게 뭐냐면 고구려예요. 7세기 전반의 고구려. 자, 6세기 때는 고구려가 한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왔는데 7세기 전반에는 고구려가 또 다시 역사의 전면에 화려하게 부활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실제로 7세기 전반에는 신라가 주인공인데 좀 찌질해요. 그러니까 7세기 전반에는 실제로 백제가 더 잘 나가죠. 백제가 있죠. 신라 한참 때리던 때였고 그 다음에 고구려도 있죠. 고구려도 아주 그 훌륭한 위협을 갖다 달성하고 있던 때예요. 고구려는 7세기 전반에 도대체 뭐 했나 살펴보겠습니다. 6세기 말 있죠. 6세기 말쯤 되면은 드디어 중국이 통일이 됩니다. 분열되어 있던 중국이 있죠. 수라는 하나의 통일 왕국으로 갖다 건설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거대한 수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로 갖다 탐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수로부터 한반도로 갖다 지켜내는 있죠.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갖다 누가 수행하냐면 바로 이제 고구려가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를 갖다가 고구려가 결국 막아내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를 갖다가 수가 고구려를 무리하게 침공하는 과정에 수나라가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수나라 만한 직후에 또 당나라라는 통일 왕조가 등장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당나라가 고구려를 또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구려가 또 당나라를 갖다 막아내는 거예요. 엄청난 위협을 갖다 6, 7세기 전반에 있죠. 고구려가 이뤄내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 수라든지 당이라고 하면 지금의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랑 비슷하거든요. 이 강력한 세계 최강대국으로 갖다가 있죠. 고구려라는 그렇게 크지도 않은 있죠. 나라가 몇 번을 갖다 막아내고 결국에는 수나라를 갖다 멸망까지 이끄는 나라가 이제 고구려였던 겁니다. 자, 그 업적들을 갖다 우리가 정리할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수하의 전쟁 있죠. 그 수하의 전쟁을 갖다 이끌었던 왕이 이제 영양왕입니다. 여러분 영양이라는 동물 아시죠? 그러니까 사슴의 일종이죠. 사슴의 일종이죠. 근데 얘는 영양은 있지 않습니까? 사진을 검색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뿔이 아주 사납게 나 있습니다. 뿔이 아주 사납게. 그래서 그 얼핏 보면 좀 이제 양의 일종이니까 사슴 양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인지 사슴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얼핏 보면 있죠. 초식 동물이라서 순해 보이는데 뿔을 보면 엄청 사나워 보여요. 그 영양이 아주 싸나운, 은근 싸나운 왕, 이렇게 캐릭터를 갖다 잡아주십시오. 이 사나운 성격을 가지고 있죠. 영양왕이 있죠. 이 뿔로 누구를 들이받냐면 수나라의 요서 지방을 갖다 선제 공격을 하면서 있죠. 수하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 선제 공격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여기서 시험에 출제되는 포인트는 수와 당과의 전쟁을 갖다 구별하게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수 전쟁 끝나고 나면 곧 당과의 전쟁이 있거든요. 요 두 개의 전쟁을 갖다 구별할 수 있어야지 우린 제대로 공부를 갖다 한 겁니다. 당과의 전쟁은 당나라가 먼저 성공을 하게 돼요. 근데 수와의 전쟁은 우리가 먼저 성공을 하는 거예요. 요 두 개를 갖다 구별하는 포인트 잡아줘야 돼요. 영양왕은 되게 싸나워서 지가 뿔로 먼저 들이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소 지방을 선제 공격하면서 수하의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을 갖다 거의 마무리 짓는 전투가 뭐냐면 살수대첩이에요. 살수대첩. 자, 이 살수가 원래는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암기를 하십시오. 죽일 살자, 수나라 숫자, 수나라를 죽여버린 전투, 살수대첩. 이렇게 기억하면 야, 이거는 당이 아니라 수와 관련된 전투이구나 하면서 구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살수대첩이 워낙 위대한 전투이기 때문에 이 살수대첩과 관련된 키워드를 갖다 여러분 몇 가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살수대첩을 승전으로 이끌었던 있죠. 우리 명장 을지문덕. 그리고 이 살수대첩 때 쳐들어왔던 멍청한 있지 않습니까? 수나라 황제가 수양제예요. 수양제. 그리고 이 수양제 밑에서 병력을 갖다 이끌었던 있죠. 패장이 누구냐면 우중문이요. 뭔가 이름이 우자, 어리석으로 우자에서 좀 멍청해 보이죠. 그러니까 전투의 양상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어딘지는 몰라요. 아무도. 요동성이라는 성이 있었는데 그 수양제가 100만 대군을 갖다 이끌고 쳐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요동성을 갖다 함락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동성을 갖다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100만 대군 중에 가장 우수한 있지 않습니까? 30만 대군, 30만의 별동대를 갖다 위에 요동성을 갖다 삥 둘러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평양을 갖다 바로 타격하도록 했던 거예요. 평양성만 점령하면 전쟁 끝이라고 이것들이 단순하게 생각했나 봐요. 근데 이제 이 별동대, 30만 별동대가 평양을 갖다 포위하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포위한 직후에 보급로가 끊겨버려요. 30만 대군이 쫄쫄 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쫄쫄 굶고 있는 우중문이 이끄는 30만 대군에게 있죠. 을지문덕이 놀리는 편지를 갖다 쓰는 거예요. 일명 여수장 우중문시라는 애 있죠. 우중문을 갖다 놀리는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네 배고프지? 너네 평양을 갖다 한번 포위해 본 게 어디냐? 그냥 배고프니까 이제 집에 가는 게 어때? 하는 편지를 갖다 쓰게 됩니다. 결국 이제 우중문이 식량이 보급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퇴각을 하는 거예요. 그 퇴각을 할 때 쫄쫄 굶어서 힘을 못 쓰는 있죠. 수군을 갖다가 누가 을지문덕이 섬멸했던 전투, 살수에서 섬멸했던 전투, 그게 살수 대첩이에요. 요 살수가 청천강 일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천강이라는 키워드까지 해가지고 살수와 관련된 키워드를 다 잡아주십시오. 우리가 한 번씩 중국 북방에 있지 않습니까? 100만 대군들을 갖다 꺾는 역사적 위협을 갖다 달성하거든요. 그 전투들이 보면 대략 이런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전면전을 펼치는 게 아니라 있죠. 우리는 대군들이 들어오면 있죠. 중간에 산성 같은 걸 하나 지키는 거예요. 산성. 그리고 이제 얘들이 결국 산성을 점령을 못하면 우회에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럼 밤에 몰래 나가지고 산성에서 보급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이 굶겠죠. 힘을 못 쓰겠죠. 그럼 그때 우리 잡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북방의 대군을 갖다 잡는 전략 전술이 바로 요겁니다. 일명 청야 전술 해가지고 있죠. 애들을 갖다 굶기는 전술이에요. 굶기는 전술. 그 굶기는 전술이 통했던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살수대첩이죠. 살수대첩.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죠. 영량왕 때 수란에 있죠. 세계 최강대국으로 갖다가 몰살을 갖다 시켜버린 거예요. 영량왕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부심으로 있죠. 드디어 고구려의 역사서가 등장합니다. 우리 그 백제 역사서 서기라는 역사서가 근초고왕 때 등장했죠. 그 다음에 진흥왕 때 있지 않습니까? 한강 점령 이전에 그 진흥왕 때 신라의 역사서, 국사라는 역사서가 등장해요. 이건 제가 이제 심하게 다루려고 안 다루는데 지금 같이 세트로 다룰게요. 국사라는 역사처. 그러니까 두 권 다 전성기왕 때 등장을 했어요. 근데 고구려의 역사서는 있지 않습니까? 전성기왕인 장수왕이 아니라 영량왕 때 등장합니다. 영량왕은 전성기왕은 아니지만 있지 않습니까? 당시 세계 최강국인 수나라를 갖다 꺾었던 거예요. 그 역사적 자부심을 바탕으로 해서 신집오권이라는 책을 이문진이 쓰게 되는 거예요. 이문진의 신집오권. 근데 여러분이 있죠. 이문진의 신집오권을 갖다 암기할 때는 요 수식어를 갖다 같이 암기해 주십시오. 기존에 유기백권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거를 요약해서 이문진이 신집오권을 갖다 쓴 거예요. 이 이문진의 신집오권이 오답으로 구성될 때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유기백권이라는 역사서를 서술하였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구별하라고 얘는 이제 수식어부터 제대로 된 책 이름까지 해가지고 같이 세트로 암기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권의 역사서 다 나왔으니까 세 권의 역사서를 제가 고구려 백제 신라순으로 있죠. 암기하는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사상 있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등장하는 역사서예요. 이름이 등장하는. 지금 현존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 암기하는 방법이 아주 유서 깊은 역사책이라는 거예요. 유서 깊은 국사, 우리 국사. 그래서 고구려의 유기백권을 요약한 신집오권, 그 다음에 백제 서기,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국사 해가서 유서 깊은 국사책. 말 되죠? 자, 다음에 이제 영량왕 다음에 나오는 왕이 이제 영류왕이에요. 자, 영량왕은 되게 싸나웠죠. 그러니까. 근데 영류왕의 캐릭터는 류자예요. 흐를류자. 자, 물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흐름을 갖다 따라서 거부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순응하면서 물이 쭉 흘러가는 이런 느낌이에요. 순할까요? 얘는 이렇게 되게 나폭할까요? 느낌이. 순할 것 같죠? 영유왕은 실제로 좀 순해요. 나중에 수나라가 결국 고구려를 공격하다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살수대첩 이후에도 3차, 4차 침입 계속하다 결국 이 멍청한 것들이 멸망을 해버려요. 근데 이 수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곧 바로 있죠. 당에 의해 가지고 중국이 다시 통합이 되는 겁니다. 이 당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이제 고구려를 갖다 협박하고 고구려를 갖다 또 넘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유왕이란 이 왕은 있지 않습니까? 영유왕처럼 싸나운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당나라랑 좀 친하게 지내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갖다 했던 왕입니다. 영유왕이 그러니까 당이랑 전쟁을 안 하려 했던 이유가 뭐냐면 수하의 전쟁에서 고구려가 승리하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쟁에서 고구려도 많은 타격을 갖다 입었다는 거예요. 국력이 많이 쇠퇴했다는 거예요. 다시 전쟁을 하게 되면 고구려가 망할지도 모른다고 있죠. 영유왕은 생각을 갖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유왕은 어떻게 해서든 당의 비를 갖다 맞추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보니까 당나라가 계속 고구려는 잘하려고 해도 있지 않습니까? 고구려의 시비를 갖다 트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영유왕도 있지 않습니까? 자, 야, 내가 아무리 당나라에 맞추려고 해도 이거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대비가 뭐냐면 천리장성입니다. 천리장성. 자, 천리장성, 우리 역사상 천리장성이 2번 등장하게 돼요. 첫 번째 천리장성이 이제 고구려에서 만드는 거예요. 요화강 기억나시죠? 요화강. 요화강 일대 요렇게 천리장성을 갖다 길게 하나 이제 뽑아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영유왕은 전쟁을 갖다 반전하는 온건한 세력이에요. 근데 실제로 고구려 내에서 있죠. 전쟁을 주장하는 추정파도 있었어요. 당나라가 되게 띠껍게 돼 있거든요. 고구려한테. 그러다 보니까 젊고 혈기왕성한 이런 세력들은 있죠. 야, 우리 수나라도 꺾었는데 당나라 못 꺾겠어? 하면서 전쟁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 전쟁하자고 주장하는 강경파를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여러분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연개소문이라는 젊은이였어요. 이게 이제 이 연개소문이라는 인물이 있죠. 젊은이들을 갖다 이끌고 전쟁하자는 여론을 갖다 막 이끌어내니까 영유왕과 온건파들은 있죠. 연개소문이 되게 위험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게 연개소문을 갖다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연개소문이 죽기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영유왕과 온건파를 갖다 찾아가지고 무릎 꿇고 있죠. 정말 싹싹 빌어요. 살려만 주신다면 절대 그딴 헛소리를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하면서 싹싹 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과 온건파가 있지 않습니까? 연개소문을 갖다 살려줍니다. 근데 살려주면서 동시에 그 벌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벌이 뭐였냐면 원래는 중앙의 귀족이었던 연개소문을 갖다가 있죠. 저 총구석에 변방인 있지 않습니까? 천리장성의 공사장으로 있죠. 공사과장으로 저기 공사감독관으로 자천을 갖다 시켜버렸던 거예요. 연개소문은 어떻게 보면 정치생이면 끝난 거죠. 몰락한 거죠. 근데 연개소문이 보통 인물이 아니었어요. 이 연개소문이 변방의 천리장성 공사장으로 간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천리장성 공사장이니까 대규모 건축공사를 갖다 하고 있겠죠. 인부들이 많겠어요? 작겠어요? 많겠죠. 그 인부들을 갖다 동원해가지고 연개소문이 구테타를 갖다 일으켰던 거예요.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영유왕과 온건파들을 갖다 제거해버리고 있죠. 지가 이제 집권해버리는 게 연개소문의 정변입니다. 자, 그렇게 집권하고 나서 이제 지가 왕을 죽여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가 보장해서 지가 보호해주는 꼭두각시 왕을 갖다 하나 세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장왕이에요. 보장왕. 꼭두각시 왕이에요. 무늬만 왕. 그리고 실제로 고구려를 갖다 주도하는 건 누구냐면 있죠. 바로 연개소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개소문이 이렇게 집권하다 보니까 당나라는 당연히 소문 들었겠죠. 고구려에 있죠. 위험한 당과의 전쟁을 갖다 주장하는 철없는 젊은 것들이 이제 집권했다는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당태종이 있지 않습니까? 고구려를 갖다 응징하기 위해서 침공을 갖다 감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침공에서 고구려가 있죠. 또 당나라를 갖다 막아내는 거예요. 무슨 전투에서? 안시성 전투. 자, 연개소문가 있죠. 그 부하인 양만춘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이에요. 양만춘이라는 인물이 중심이 돼가지고 있죠. 당태종이 직접 이끌고 온 30만 대군을 갖다 막아내는 기적으로 갖다 또 한 번 연출하는 거예요. 최근에 영화로도 한 번 나왔죠.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이제
당이 이제 마음이 움직입니다. 원래 이제 그 지금 선동여왕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봤죠? 그러니까 당태종한테 막 편지 쓰고 이제 우리 좀 친하게 지내요 하면서 신라가 계속 러브콜을 보냈는데 당태종 반응 시큰둥했죠. 그러니까 시큰둥했어요. 그리고 그랬는데 이제 당태종, 당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전에 스스로는 있죠. 고구려를 갖다 점령할 수 없다는 거. 전에 혼자만으로는 고구려를 갖다 점령할 수 없다는 걸 갖다 안시성 전투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있죠. 신라의 손을 갖다가 당나라가 이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시성 전투 직후에 있지 않습니까? 직후에 가면 나당연합이 이제 성사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김춘추와 당태종의 나당연합 성사. 그리고 이제 이 나당연합이 있지 않습니까? 삼국의 경쟁의 이제 구도를 갖다 이제 바꾸게 되는 거죠. 7세기 후반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고구려와 당의 전쟁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문제의 기본 출제 패턴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당가의 전투와 수하의 전투를 구별하는 형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고구려는 요소지방을 선제 공격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당가의 전투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가의 전투는 당태종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영계소문 응징하기 위해서 선방을 날렸다고 했어요. 수하의 전쟁이 우리가 이제 요소지방을 선제 공격하였다. 그 다음에 요서죠. 그러니까 시읒 수나라 이렇게 연결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만추는 안시성 전투에서 당군을 격퇴하였다. 당과의 전투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다음에 영계소문은 당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자, 이거 학생들이 좀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천리장성은 용유왕이 했는데, 근데 용유왕이 천리장성을 갖다가 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공사장에 누구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영계소문 보냈죠. 그러니까 영계소문도 천리장성이랑 관련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을제문덕은 당태종에 의한 2차 침입 때 살수대첩으로 막아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죠. 그러니까 살수는 수나라와의 전쟁이에요. 당태종은 당나라 왕제고요. 그러니까 수양제의 2차 침입을 살수대첩으로 이제 막아냈던 게 을지문덕입니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수화의 내용을 갖다 틀어가지고 오답을 구성하는 거 보이시죠? 요게 이제 문제 출제 포인트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7세기 이제 전반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쉬었다 이제 7세기 후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삼국시대와 관련된 짜투리 얘기들이 있죠. 뭐 부흥운동, 그 다음에 가야 얘기, 이런 것까지 한번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도록 할게요.